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은 지금 목숨을 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가 맞닥뜨린 전선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는 검찰로부터 받고 있는 공격입니다. 이 전선의 최종적인 승패는 사실 벌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물론 위례 신도시와 백인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사건, 이런 사건들은 그동안 언론의 집요한 추적으로 사실관계가 거의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수원지검에서 맡고 있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그리고 김성태 이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그런 사건들도 역시 그 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이미 기소된 위진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닙니다. 만약 재판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당장 한두 달 안에 결심을 한 뒤에 곧장 선고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말하자면 사법 리스크 수많은 칼날 가운데 벌써 한두 개는 이재명의 턱 밑에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선에서 이재명이 살아날 길은 오로지 재판을 질질 끌어 다음 대선에 자신이 다시 후보가 되는 길을 트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선은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 역시 그 상대가 윤석열 대통령이든 아니면 국민의힘 지도부든 역시 승패의 추는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재명은 지난 1년 반 동안 영수회담을 해달라 이렇게 졸랐죠. 제 기억으로도 8차례나 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들은 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이재명이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다수의 의석으로 목리를 부린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줄 번연히 알면서 노란 봉투법 같은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은 그것이라도 해야만 야당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총선은 그런 이재명에게는 너무 큰 고비입니다. 만약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은 민주당을 뜻대로 몰 수 있는 채찍을 넣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이재명에게 미래는 사라집니다. 세 번째, 이재명이 맞닥뜨린 전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과의 싸움입니다. 이때 에이브러햄 링컨의 경고는 이재명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잠시 속일 수 있고 일부를 영원히 속일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 경고는 정말 유명하죠. 모든 국민을 잠시 속일 수 있는 것은 대중에게 선전선동으로 하는 여론조작, 매스 매니플레이션, 이 여론조작입니다. 여기에는 엉터리 정책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것도 해당합니다. 일부를 영원히 속이는 것은 바로 광신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어느 집단이든 강성 팬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강성 팬덤은 자신들이 우상의 실체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상으로서 이미 충분합니다. 진실보다는 허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치인은 대중의 기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어 보면 정치인은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특히 진실을 많이 감추고 있는 정치인일수록 대중과의 관계는 늘 긴장감이 흐릅니다. 지금 이재명은 비명계와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상민은 벌써 짐을 샀죠. 그리고 비명계 4인방, 이 원칙과 상식도
이재명과 손을 잡지 않을 것은 명확합니다. 문재인 정부 총리 3명 가운데 김부겸과 정세균도 지금 명분을 찾고 있을 뿐 이재명과 손을 잡을 가능성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미 신당을 공언했던 이낙연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며 이재명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 최후 통첩이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낙연은 18일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한다면 자신도 신당 창당을 보류할 뜻을 내비쳤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물러나고 나도 신당 창당을 하지 않겠다. 이걸 최후 통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칙과 상식은 당내 정풍운동을 지향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통합비상대책위원회를 제안했습니다. 이낙연은 그 비대위 구성을 전제로 이재명과 만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바로 항복입니다. 이낙연은 18일 KBS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획기적으로 변한다면 민주당과 대화하고 여러 가지를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서 비대위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당내에서 통합 비대위 아이디어가 나와 있고 아직은 지도부의 대답이 없지만 그 비대위가 민주당의 획기적인 변화의 시작이 된다면 그건 의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물러나고 제발 통합 비대위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비대위를 중심으로 총선을 치릅시다. 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은 이재명과 조건부로 만날 뜻도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혁신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면 언제든지 이재명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입장은 유효하다. 이낙연은 이를 중에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새초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다. 그 말의 뜻은 연말까지는 민주당에 시간을 드리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낙연은 이재명이 사퇴를 전제로 신당 창당을 보류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쨌든 이준석은 12월 27일 그리고 이낙연은 연말까지라고 했으니까 12월 31일 거기까지 데드라인을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 선을 넘었으면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자, 이재명이 이 선으로 물러나지 못하는 것은 그 경우에 방탄조끼들은 모두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정치를 그만두려고 하면 몰라도 지금 물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원칙과 상식도 이재명 지도부가 물러나면 개파를 아우르는 통합형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통합비대위를 제안한 바가 있죠. 이 모두는 이재명이 물러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원칙과 상식은 12월 중에 통합비대위에 대한 이재명의 답이 없으면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 3총리 중에 한 사람인 김부겸이 길 위의 김대중이라는 영화 시사회에서 이재명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당을 위해 큰 폭의 행보를 해달라. 발을 크게 떼달라. 이런 부탁을 한 겁니다. 김부겸은 기자들이 이재명이 이낙연을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인가 라고 묻자 수긍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나. 대한민국의 많은 정치인들도 졌던 저런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질 각오를 하셔야 한다. 어쨌든 공은 이제 이재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언론은 이재명은 자신의 사퇴를 전제로 한 이낙연과의 만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은 이날 기자들이 김부겸의 큰 폭의 행보를 해달라는 당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칠성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이재명, 이낙연이 만남에 대해 추진은 하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이 분열을 막기 위해 이낙연을 만나라는 요구가 지금 줄기차게 나옵니다. 국민의힘 현안 하나만 짚겠습니다. 솔직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당장 총선 정국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하는 문제가 주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19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악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동훈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 28일 본회의 처리가 예고되어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하고 국민 보기에 그래야만 한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악법이라고 단정을 한 겁니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의 좋은 시점을 특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쉽게 말하면 선전선동용 악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 절차에 따라 다뤄져야 한다. 말하자면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발의를 한 특검 법안이므로 이 점을 감안해서 특검법을 시행하더라도 총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 방송에서 짚어드린 대로 함정을 판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이 몰카 공작 당사자인 서울이 소래가 고발을 했던데 그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야권에서 자신을 윤석열 아바타라고 공격하는 데 대해서는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현명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누구를 명령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향한 공격까지 시전을 했습니다. 주로 그런 말은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대중의 초미의 관심은 야권이 처리할 게 뻔한 김건희 특검법과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수용을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 전국을 강타할 대형 폭탄이 터지는 것입니다. 선택지는 이렇습니다. 상특검 둘 다 수용을 하거나 또는 둘 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윤 대통령은 둘 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봅니다. 명분은 또 있습니다. 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는 문재인 정권 당시에 검찰이 1년 이상 수사를 하면서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에 붙일 정도의 드러난 혐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50억 클럽은 대법원 재판 거래를 비롯한 연관 사건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과 이재명이 또 더 큰 부담을 안게 되고 명운까지 걸 수밖에 없는 결과로 확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윤 대통령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민주당이 여론전을 통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을 할 걸로 보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도 전격적인 특검 수용을 통한 전면전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상특검 둘 다 받아도 국민의힘에 불리한 상황은 벌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경우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도 여야 간에 끝없는 전쟁을 벌여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이 둘 다 수용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어떻든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그런데 한 농구는 특검 제도가 특정인의 방어를 위한 맞불놓기 수단으로 쓰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상특검법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맞불용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면 수용보다 둘 다 거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내세울 명분은 많습니다. 두 의혹 모두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점과 그리고 정략적인 특검이라는 이유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상특검법을 민주당에 불리할 게 없는 꽃놀이표로 이기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표현이 이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면 총선에서 특검 이슈를 쟁점화할 수 있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김건희 방탄 프레임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윤 대통령이 그동안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퇴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총선 전국에서 김건희 특검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에게 공격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특검을 수용해서 선거기간 동안 여론전에서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리스크는 언제든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여당은 오래전부터 김건희 특검에 대한 맞대응 전략으로 이재명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등을 한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상방울 대북 송금은 보강 수사 중인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함께 언제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민주당이 방탄 목적으로 국회를 계속 연다고 해도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처리 시기와 맞물려서 국회 회기 중에 세 번째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 이재명 방탄 프레임으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김건희 방탄 프레임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허경영 아시죠? 이 허경영이 애 낳으면 5천만 원을 준다 이런 공약을 내놓았을 때 모두 비웃었습니다. 아마 저만 웃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8세까지 1억 주는 곳이 나왔습니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인천 지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만 18살이 될 때까지 총 1억 원이 넘는 지원을 받는 출산 정책을 추진합니다. 당시 허경영은 출산수당 3천만 원 그리고 결혼수당 1억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16명 정도가 됐으니 지금처럼 인구 절벽으로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경영의 공약은 비웃음을 산 것입니다. 실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8일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기대는 국민이 점차 늘어납니다. 이러다가는 국가가 아이를 양육하고 대신 가족은 없어지는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